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내 딸의 무덤 앞에서 감히 엄마라고 부르는 이 미친놈은 대체 누구냐?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5시의 공동묘지.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인 한성그룹을 일궈낸 75의 최만호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외동딸 수진이를 잃고 매년 기일마다 이 새벽 묘지를 찾았지만 이름 모를 청년이 딸의 비석을 붙잡고 통곡하는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한 무덤가에 낡은 혹겹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의 등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마치 죽은 수진이가 눈앞에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이 종이 한 장 보여주려고 내가 지난 8년을 지옥에서 버텼어. 이제 나보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인간들 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엄마, 나 정말 잘했지. 청년의 서러운 오열이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 회장의 눈빛은 경악과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 딸 수진이는 시집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내 딸의 이름을 더럽히며 엄마라고 부른단 말인가. 최 회장은 녹이 어린 목소리로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귀한 딸 무덤 앞에서 이따위 해괴망측한 연극을 하는 거요. 최 회장의 호통에 청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청년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영양실조에 걸린 듯 수척했고 눈가는 짓물러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19이나 20쯤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의 청년은 당황하며 황급히 종이를 가슴팍에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청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사흘은 굶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회장은 청년을 사기꾼이나 무덤을 노리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하며 당장 비서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가슴에 소분하게 품고 있던 그 종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합격 통지서를 본 순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재들만 간다는 그 의대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들고 왜 이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 연고도 없는 재벌가 여인의 무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최 회장의 가슴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의구심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강지훈. 그리고 그가 품고 있던 합격 통지서 뒷면에는 최 회장조차 몰랐던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누구기에 내 딸을 엄마라 부르며 저토록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수진이의 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최 회장은 의심 섞인 눈초리로 지훈을 훑어보았습니다. 청년의 낡은 운동화는 앞코가 터져 있었고 점퍼 여기저기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가 합격 통지서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청년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보여주시오. 그 종이가 대체 무엇이기에 내 딸 앞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들고 있는 것인지 말이오. 최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지훈은 주저하며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증을 뒤집어 확인하는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합격증 뒷면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낡아버린 편지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고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최 회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수진이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딸의 진심을 읽어내리는 최 회장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사랑한다는 고백은 또 무슨 의미란 말인가? 최 회장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지훈의 멱살을 잡듯 팔을 붙들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 내 딸 수진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왜 내 딸이 당신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냔 말이야. 지훈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비석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75 노회장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 맺힌 비밀이 이제 막 강남역의 화려한 조명보다 차가운 공동묘지의 새벽빛 아래서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격 통지서 뒷면에 적힌 그 필체는 죽은 딸 수진이가 확실했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버지를 위해 회사 일을 도우며 정갈하게 서류를 정리하던 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최 회장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대체 이 아이가 누구기에 왜 내 딸은 아버지인 나에게조차 이 존재를 숨기고 홀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단 말인가. 최 회장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꽉 움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8년 전 멈췄던 눈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의 서슬퍼런 추궁에도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비석 아래 흙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차가운 대지 위로 툭툭 떨어지며 작은 얼음 결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뗐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진 가야금 줄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분이 제 진짜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8년을 살았습니다. 지훈의 고백에 최 회장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바닥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는 최 회장의 물음에 지훈은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8년 동안 매달 지훈에게 전달되었던 익명의 후원금 영수증과 짧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지훈이 기억하는 자신의 삶은 지독한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미쳐 지방 가구까지 다 팔아치웠고 어린 지훈을 매일같이 구타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았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지훈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매달 날아오는 이름 모를 후원자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지훈 학생,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지는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 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훈은 그저 운 좋게 좋은 후원자를 만난 고아인 줄로만 알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잠 한숨 자지 않고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최 회장은 딸이 남긴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가 작성된 날짜들은 최 회장이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시 한성그룹은 무리한 신약 개발 투자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최 회장은 자신의 목숨보다 회사를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효녀였던 수지는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에게 차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재벌가 외동딸의 혼전 임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질 것이고 흔들리던 회사는 하이에나 같은 적들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모성애를 통째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수지는 아이를 낳자마자 먼 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비서실장으로 복귀하여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며 회사를 정상화했습니다. 낮에는 차가운 재벌가의 장녀로 살았지만 밤에는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남몰래 베개를 적셨을 딸의 고독을 생각하자 최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회사가 완전히 안정을 찾고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면 그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아들을 데려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녀가 고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8년 전 차가운 빗길 사고로 그녀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지우는 8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후원자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던 비서가 차마 아이의 존재를 지울 수 없어 지훈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사실을 알고도 최 회장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행색의 소년이 나타나 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독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어머니가 바랐던 단 하나의 꿈,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지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쪽방촌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발가락이 튀어나온 운동화를 신고 매일같이 묘지를 찾아와 비석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가 못다 이룬 꿈 반드시 이뤄서 엄마 자존심 세워줄게. 그리고 오늘 지우는 마침내 전국 수석이라는 영광과 함께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지훈의 낡은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걸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뺑기를 써? 당장 돈 안 가져와? 오늘까지 1,000만 원 안 해오면 내가 다니는 학교고 뭐고 다 불질러 버릴 줄 알아. 그것은 지훈의 생부이자 도박 중독자인 박성철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의 장학금과 입학금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도각판에서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최 회장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묘지 아래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멀어져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팡이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감히 그 천박한 인간이 내 손자의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최 회장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이제 차가운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불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응조렸습니다. 지금 당장 박성철이라는 인간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그리고 내 손자 강지훈을 괴롭히는 그 사채업자 놈들까지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밟아버릴 테니까 법무팀 전원 소집해. 8년을 참아온 할아버지의 핏빛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벼락 맞은 사람처럼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훈의 지난 8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진 속 지훈의 집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곰팡이가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달돈의 단칸방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가스비가 없어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불 속에 넣고 버텼다는 기록,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 구석에서 폐기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전국 수석의 자리에 올랐다는 문장들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최 회장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이 아이를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 가엾은 내 손자는 그동안 대체 어떤 지옥을 견뎌온 것이냐? 최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더 참혹한 것은 지훈의 생부라 불리는 박성철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죽고 난 뒤 지훈에게 남겨진 최소한의 주거비마저 도박판에서 날려버렸고 지훈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합격증을 담보로 사채 5억 원을 빌려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한을 풀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매질과 굶주림을 견뎌왔지만 그 결실마저 비정한 아버지의 노름빚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덮은 최 회장의 눈빛은 75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즉시 지훈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최 회장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지훈이 카운터 뒤에서 의학서적을 펼쳐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가냘픈 손등에는 여기저기 멍자국과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박성철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지훈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새끼가 돈 안 가져오고 여기서 잠 처자고 있어? 당장 사채업자들한테 연락 왔단 말이야. 내 장학금 통장 어디 있어? 지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제 등록금이에요. 제발 한 번만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지훈의 애원에도 박성철은 광기 어린 눈으로 지훈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답게? 내까짓게 의사라도 될 줄 알아? 넌 평생 내 노예야. 내가 널 키워준 값이 얼마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박성철이 지훈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려던 그 순간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묵직한 지팡이가 박성철의 팔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억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진 박성철 앞에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떠는 최 회장이 호위무사 같은 비서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감히 네 집 귀한 자손에게 그 더러운 손을 대는 것이냐? 최 회장의 사자후가 편의점 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며 회장님, 여긴 어떻게 알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지훈을 직접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 할아버지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최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성철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박성철이 최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비서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최 회장은 박성철의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나는 한성그룹 최만호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딸 수진이가 목숨과 바꿔 지켜낸 내 유일한 손자다. 최 회장의 정체를 알게 된 박성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약업계를 주무르는 거물이 자신의 아들을 손자라고 부르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박성철의 주머니에서 지훈의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빼앗아 지훈의 품에 소중히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인간이 저지른 모든 범죄 자료 경찰에 넘겨. 아동학대, 횡령, 그리고 사채 담보 사기까지 단 한 가지 죄목도 빼놓지 말고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려. 박성철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발등을 핥듯 빌었지만 최 회장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손자를 8년 동안 지옥으로 몰아넣은 인간에게 줄 것은 오직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박성철이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최 회장은 지훈의 수척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준혁아, 아니 지훈아,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밤은 없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못다한 사랑까지 다 부어주마. 지훈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8년간의 지독한 어둠이 걷히고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상처 입은 손자를 감싸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본가인 성북동 저택은 지훈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세상보다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던 달동네 단칸방에서
8년을 버텨온 19 청년에게 은은한 나무향이 감도는 거대한 저택은 마치 다른 차원의 행성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지우는 발바닥에 닿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조차 미안해하며 현관에서 한참을 서성했습니다. 그런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최 회장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매 맞지 않아도 되는 곳, 굶주림의 배를 움켜쥐고 폐기 도시락을 뒤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둥지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우는 최 회장의 안내를 받아 저택의 가장 깊숙한 방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8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수진이 처녀 시절 머물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주인이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수진의 사진을 마주한 지우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의 미소로 아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진 속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보물이 이제야 돌아왔다. 내가 못다한 사랑, 이 아비가 목숨을 걸고 대신 채워주마. 최 회장의 낮은 읊조림은 딸에게 바치는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 속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 욕실에서 며칠간 묵은 때와 지독한 가난의 흔적을 씻어냈고 주방장이 정성껏 차려낸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보며 지우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지훈의 소원은 오직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따뜻한 집밥 한 그릇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밥 위에 갈비찜을 얹어주며 천천히 많이 먹으렴.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최 회장은 서재에서 법무팀이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박성철이라는 인간이 지훈의 장학금과 입학금을 담보로 빌린 사채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훈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향후 지훈의 의사 수입까지 담보로 잡아 지훈의 인생을 평생 노예처럼 부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재벌가의 손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고학생인 줄로만 알고 지훈의 방에 협박 편지를 붙이고 밤마다 문을 두드려댔던 것입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번뜩였습니다. 감히 내 딸이 목숨보다 아낀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다니 그 무모한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명하여 지훈의 모든 채무를 한순간에 인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채업자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모든 불법 사업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거물인 최 회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바닥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의 행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최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통지서와 함께 새로운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대신 최 회장의 성을 따른 최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박꾼의 아들이 아니다. 한성그룹의 적통 손자이자 내 엄마 수진이의 아들 최지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지훈은 자신의 인생을 짓눌러왔던 비참한 과거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그런 지훈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내 엄마의 유언이자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돈 걱정, 과거 걱정은 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 너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라. 만약 누군가 너를 다시 괴롭히려 한다면 그게 누구든 한성그룹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지고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켜버릴 테니까 말이다. 75 노회장의 선언은 손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을 다 토해냈습니다. 8년 전 엄마를 잃고 홀로 던져졌던 그 차가운 세상에서 지훈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른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할아버지가 있었고 가슴속에는 자신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지훈이 성북동 저택의 따스한 온기 속에 머물고 있던 그 시각, 어두운 뒷골목의 하이에나들은 여전히 지훈의 인생을 갈갈이 찢어밟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앞에는 문신이 가득한 사채업자 일당들이 모여 침을 뱉으며 지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지훈의 생부인 박성철에게 이미 수억 원의 이자를 뜯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이를 평생 돈 벌어오는 기계로 부려먹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에게 지훈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자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두목인 용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 안 나타나면 바로 그 달동네 쪽방 뒤엎어버려. 의대 합격증 그거 우리가 쥐고 있는 한 그놈은 평생 우리 밑바닥에서 기어다녀야 하니까. 그들은 지훈이 이미 대한민국 거물 최만호 회장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힘없는 고학생을 겁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에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훈의 쪽방으로 들이닥친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습니다. 최 회장이 보낸 특수경호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이미 지훈의 낡은 자취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용식 일당이 당황하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최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사채업자들 앞에 섰습니다. 75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온갖 험한 일을 겪어온 용식조차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며 주춤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이 들고 있던 지훈의 이름이 적힌 사채 차용증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손자의 인생을 담보로 장난질을 친 놈들인가. 최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깼습니다. 용식은 애써 강한 척하며 노인네가 뭔데 남의 사업에 끼어드냐며 소리를 높였지만 뒤이어 내린 한성그룹 법무팀장의 서류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급격히 기어들어갔습니다. 법무팀장은 용식 일당이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 대출, 폭행, 탈세 자료가 빼곡히 담긴 보고서를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 회장은 돈으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로 용식의 가슴팍을 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뜯어내려 했던 그 아이는 내 딸이 목숨과 바꾼 아이이자
한성그룹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최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식 일당을 제압했습니다. 최 회장은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던 모든 바지사장 명의의 업소들을 한꺼번에 압류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던 전주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금융계에서 매장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광경을 뒤로하고 최 회장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유치장에 갇혀있는 지훈의 생부 박성철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최 회장을 마주한 박성철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회장님, 저 지훈이 아빠입니다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재산을 이용해 도박빚을 갚고 다시 호의호식할 꿈을 꾸고 있었지요. 하지만 최 회장이 꺼내놓은 서류는 박성철의 기대를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그것은 친권상실 청구서와 함께 박성철이 수진과 지훈에게 저지른 상습 폭행 및 횡령에 대한 고소장이었습니다. 박성철, 자네는 처음부터 지훈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어. 자네는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손자의 영혼을 갉아먹은 기생충일 뿐이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내가 지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며 발악했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지훈이를 키운 게 아니라 지훈이가 자네의 매질을 견디며 스스로 살아남은 거다. 이제 자네가 갈 곳은 도박장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뿐이야. 최 회장은 박성철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모든 죄목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수진이 8년 전 그토록 두려워하며 숨겼던 진실들, 아버지가 쓰러질까봐 혼자 감당했던 그 고통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아비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로 키워내마. 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짐과 동시에 그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훈이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대지가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최 회장은 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학 서적을 펼쳐놓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어깨 위로 드리워진 달빛이 마치 수진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의 할아버지 라고 중얼거리는 지훈의 목소리에 최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강아지.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꽃길만 걷거라. 8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소년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세상은 더 이상 눅눅한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나 살을 애듯 파고들던 한겨울의 냉기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의 첫 아침,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은 마치 어머니 수진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따스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습관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에 늦을까봐 벌떡 일어났다가 이내 이곳이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침대에 몸을 묻었습니다. 폭신한 거위 털 이불의 감촉은 지훈이 지난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다운 삶의 무게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이제 술 취한 아버지의 폭언이나 사채업자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된 든든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동안 딸 수진이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밀의 방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금고형 서고에는 수진이 지훈을 낳았던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기 전날까지 매일같이 기록해온 육아일기와 지훈의 성장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찍어온 사진첩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품에 안을 수는 없었지만 비서들을 시켜 지훈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날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그 뒤에서 나무 뒤에 숨어 몰래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단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이야. 지훈은 어머니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지훈아, 오늘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날,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내 이름을 부르며 안아줄게라는 문구들이 피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싸움을 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서울대 의대 합격은 단순히 성공의 증표가 아니라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을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재하는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 회장은 지훈을 소개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수진이가 목숨과 바꿔 지켜낸 내 유일한 혈육이자 한성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적통이다. 누구든 이 아이의 과거를 들먹이거나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나 최만호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재계의 거물들이 지훈의 출중한 외모와 전국수석이라는 화려한 배경 앞에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고학생이 아닌 당당한 재벌가의 손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훈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최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묘지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옷차림이 아닌 맞춤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지훈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였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비석 앞에 직접 딴 꽃다발과 함께 서울대 의대 학생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고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이 제 가슴속에 가득하거든요. 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될게요. 최 회장은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컸단다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박성철은 매일같이 지훈에게 편지를 보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꺼내달라는 비겁한 변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최 회장 또한 박성철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가 저지른 과거의 모든 도박장 운영 및 폭행 전과를 낱낱이 파헤쳐 형량을 더했습니다. 악인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소중한 혈육을 건드린 인간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최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지훈의 대학 생활은 뜨거운 학구열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 손자라는 소문이 퍼졌음에도 지훈은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늦게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며 전공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어머니의 눈물과 할아버지의 회한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훈이 장차 이끌어갈 제약회사의 경영 전반을 익힐 수 있도록 곁에서 직접 지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할아버지와 손자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을 통해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았고, 지훈은 할아버지를 통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한 정막이 아닌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모진 세월이 남긴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 위로 새로운 희망의 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성그룹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조차 고결하게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혈관센터의 수술실 앞 최지훈 교수라는 이름표가 붙은 집무실 안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생명을 살려낸 이의 숭고한 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과거 벽돌을 나르며 거칠어졌던 지훈의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메스가 되어 수많은 환자의 심장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로 성장했고, 그가 집도하는 수술은 곧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불리며 의학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단순히 재벌가의 손자로 군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수진이 못다 이룬 꿈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지훈은 매 주말이면 할아버지 최 회장과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낡은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지훈과 함께 세운 수진 장학재단과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지훈이 폐기 도시락을 먹으며 버텼던 그 골목에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현대식 의료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훈은 자신처럼 힘겨운 환경 속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뒤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과거 어머니 수진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그 따뜻한 편지의 내용을 세상에 다시 되돌려주는 지훈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손자 지훈의 등을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직접 끓인 보양식을 챙기며 손자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의 비밀도 아픈 회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성북동 저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가끔 서재에서 딸 수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다. 너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이 아비가 내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나중에 너를 만나면 칭찬 한마디는 해줘야 한다. 반면 지훈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인들은 그들이 뿌린 독만큼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지훈의 생부 박성철은 교도소 안에서도 도박 습관을 버리지 못해 동료 수수자들과 문제를 일으키며 독방을 전전하다가 간암 판정을 받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회장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지훈에게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일삼은 인간에게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사치라는 것이 최 회장의 확고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앞길을 막으려던 사채업자 일당들 또한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며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되었고 그 두목이었던 용식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속죄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봄날 지훈은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2년 전 낡은 점퍼를 걸치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비석 앞에 자신이 쓴 전문의 논문과 한성그룹의 최연소 이사로 등재된 명패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약속 다 지켰어요. 엄마가 제 이름으로 보내주셨던 그 장학금, 이제
제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엄마 아들 최지훈, 이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8년의 지옥과 12년의 인고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자의 어깨를 꽉 쥐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수진의 부드러운 박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살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숨겨야 했던 그 비극적인 선택은 역설적이게도 지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을 가진 인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지훈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참 동안 묘역에 머물며 서로의 존재를 고마워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엄마보다 할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고집 세고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내는 거요. 지훈의 너스레에 최 회장은 껄껄 웃으며 손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내 피가 어디 가겠느냐. 너는 내 딸 수진이의 아들이기 전에 이 최만호의 가장 자랑스러운 손자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묘역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모성애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할아버지의 헌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지훈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살려야 할 수많은 생명이 있고 곁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지갑 속 합격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이 우리 삶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꽃피운 지훈의 인생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혹한 시련 앞에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가 한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꿨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훈이 받은 것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기적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